가을비가 막 그쳤을 무렵 정화요양원의 철문이 천천히 열렸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마른 체구지만 아직도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한 할머니가 문을 나섰다. 마치 누군가가 마음을 돌리길 조용히 기다리기라도 하는 듯 느릿한 걸음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이 순간이 고승자 할머니 72, 그녀가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라는 것. 정화요양원에서 9년을 지낸 그녀는 그날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집이라고 부르던 그곳에서 말이다.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다. 노인 한 명이 요양원을 나갔다. 흔한 일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건 그녀가 남긴 손편지였다. 반세자. 하지만 그 편지는 의료계, 언론계, 심지어 가족들까지 말을 잃게 만들었다. 첫 장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7가지만 60살 때 알았더라면 나는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무덤에 갇히지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는 마치 고백처럼 시작됐다. 하지만 페이지가 넘어갈수록 이건 예언에 가까웠다. 젊게나 신비로운 예언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예측,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그녀가 겪은 모든 것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60살의 고승자 씨는 검단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매달 연금이 들어왔고 오래된 집 한 채에 자식 셋은 모두 잘 살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빨래하다가 한 번 넘어진 일, 사흘 내내 잠을 못 잔 날, 잠보고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한 순간,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균열들이 어느 순간 벽 전체를 무너뜨렸다. 둘째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보단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녀의 자유는 겨울 외투와 함께 옷걸이에 걸렸다. 초요양원에서의 삶, 계획된 죽음. 정화요양원에서는 매일이 똑같았다. 밥 먹기, 약 먹기, 혈압 재기, 낮잠 자기, 노인용 음악 듣기. 그곳엔 삶이 없었다. 그냥 흐름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암울한 공간에서 보승자 씨는 잡기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른 노인들에게 말을 거었다. 각각의 사연을 듣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기억했다. 그리고 전부 조용히 노트에 적었다. 어떤 이는 말했다. 60살 때 올바르게 걷는 법만 알았어도 내 허리는 이 모양이 아니었을 거야. 또 다른 이는 한숨 쉬며 말했다. 머리를 안 써서 그런지 손주의 이름조차 가물가물해. 그리고 또 다른 이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외로움이 제일 무서운 병인 줄 알았으면 자식들 때문에 친구들을 그렇게 놓진 않았을 텐데.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적었다. 그녀의 노트는 하나의 벽돌이 되어 7개의 생존 비밀을 쌓아 올렸다. 학교도 병원도 알려주지 않았던 인생의 핵심. 그것은 노년을 인간답게 살 것인가 아니면 단지 병산 번호에 불과한 존재가 될 것인지를 좌우하는 진실이었다. 9월 20일 그녀는 사라졌다. CCTV도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손편지. 그리고 그 밑에 조그맣게 적힌 한 줄. 나를 아직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다시 요양원에 데려가기 전에 이걸 다 읽어다오. 경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다. 요양원은 자발적 퇴소하고 정리했다. 하지만 남매딸은 나았다. 이것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란 걸. 그리고 그 편지는 그녀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열쇠가 될 것임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는 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해. 정화요양원 익수 56일차 보승자 일기 중 김혜잔 제1장의 첫 문장을 읽기 시작한 순간 맏매딸 지우는 숨을 멈췄다. 이게 시작이라고? 번단한 삶을 위한 치 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건 마치 스스로 쓴 부부 같았다. 이건 예고야. 죽음을 향한 예고자. 가을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에 가득 퍼졌지만 지훈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자기관을 파는 삽질 소리처럼 들렸다. 움직임, 모두가 그냥 운동이라 여겼던 첫 번째 비니. 운동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동이다. 고순자 씨는 이렇게 썼다. 나이 들면 쉬어야 한다고들 하지. 그런데 너무 오래 쉬면 결국 숨도 쉰다. 같은 담 쓰던 어떤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한때 요가 강사였던 그분은 요양원 입소 후 새벽 기상도, 친구 정리도, 반 안산책도 멈췄다. 딱 6개월 만에 다리가 완전히 굳었고 걸을 수 없게 되자 몸 전체가 무너졌다.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진짜 공포는 다리를 잃는 게 아니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함께 잃는다는 거야. 부법칙. 노인들이 스스로 발견한 생존 공식. 고순자 씨는 요양원 내 장수 노인들의 생활 습관을 관찰해 6부 이동 규칙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점심 후 6분. 밥 먹고 바로 눕지 말 것. 그냥 반환은 왔다 갔다 하거나 복도에 있는 조화에 물지는 척, 리모컨 찾는 척이라도 좋다. 가짜 움직임이 진짜 침묵보다 낫다. 밤 9분. 잠들기 전 TV 보다가 그대로 잠드는 대신 밤을 새마치 돌고 창문을 열어 심호흡 3번, 그리고 손수건 1번 접기. 손수건 접을 수 있으면 내가 살아있는 거고 새마치 걸을 수 있으면 심장이 아직 버티는 중이라는 뜻이야. 아침 3분. 손주의 영상통화를 기다리며 가만히 앉아있기보단 스스로 입을 정리하고 창문 열고 숨 크게 1번 쉬자. 살아있다는 걸 직접 느끼기 위한 아침 3분. 한 줄 고백, 그리고 통렬한 자다. 이어진 페이지엔 짧은 글이 있었다. 지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읽었다. 지우나, 엄마는 깨끗하게 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며 살았으니 자식들이 끝까지 곁에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틀렸다.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엄마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뀌었지. 작은 이동조차 못하게 되면 가족에게 더 이상 엄마가 아닌 관리 대상이 되어버린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다. 동료 속의 죽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람. 7번 침대에 놓이는 전직 유명 체육 교관이었다. 무릎통증으로 방 밖을 안 나간 지 3개월. 결국 심장합병증으로 사망 판정. 하지만 고순자 씨의 기록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분의 심장은 멈춘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날 이유를 잃었을 뿐이야. 움직임은 때론 몸을 구하진 못하지만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붙잡아준다. 충격적인 통찰, 가짜 이동이라도 해라. 그게 살 길이다. 고순자 씨는 일본의 연구도 인용했다. 장수노인 1000명 중 누구 하나도 20분 이상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는 공통점. 한 할아버지는 5층에 살면서도 매일 아침 계단을 걸어 1층까지 내려가 신문을 가져왔다. 그가 말하길, 신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장이 아직 뛴다는 이유가 필요했던 거지. 편지 마지막 부분에 지우는 숨을 삼켰다. 너희가 방에 카메라 단 거 엄마 다 알아. 밤마다 괜찮은 척하려고 일부러 가왔어. 다리 아파도 걸었지. 엄마가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 살아있는 척, 그 척이 어느새 진짜 삶이 됐다. 그날 아침 지우는 커피잔을 테이블에 살며시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다. 눈앞엔 어머니의 노트, 그 2번째 장이 펼쳐져 있었다. 7가지 생존 비밀증, 제2장. 첫 번째 장 움직임 편을 읽고 난 후 지우는 조금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다. 화초에 물도 주었다. 평소엔 한 번도 이 난이 물을 좋아하는지 아닌지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 2번째 장, 뇌에 관한 이야기는 첫 문장에서부터 등골이 오싹해졌다. 기억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그저 아무도 열지 않는 방 안에 숨겨져 있을 뿐이지. 한순간 이름을 잊다. 고순자 씨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이름을 잊었다고 했다. 완전히 치매가 온 것도 아니었어. 거울 앞에 섰는데 내 눈을 보며 중얼거리고 있더라. 나는 누구지? 그녀는 말했다. 그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었어. 혼란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이 더 공포스러웠다고. 노인은 똑똑할 필요 없어. 단지 내가 살아있어야 해. 고승자 씨는 요양원의 수많은 노인들을 지켜갔다. 몸은 멀쩡하지만 정신은 이미 세상과 문을 닫은 사람들. 그녀는 깨달았다. 정신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보다 훨씬 먼저 온다. 그리고 그 죽음은 조용해서 아무도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해. 한때 초등학교 교장이었던 할머니는 하루 종일 손가락을 세고 있었고, 유명 건축가였던 노인은 빈 약병을 쥐고 놀고 있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다. 생각이란 것도 매일 해야 하는 운동이라는 걸. 장비 하나 없이 뇌를 깨우는 4가지 방법. 숫자 거꾸로 읽기, 차 번호판, 전화번호, 상품 코드 등 눈에 보이는 숫자를 거꾸로 읽는다.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익숙함을 거꾸로 돌리는 연습이다. 뇌는 어려운 걸 무서워하지 않아. 내가 무서워하는 건 지루함이야. 고승자. 아침 뉴스. 나만의 말로 요약하기. 혼잣말이라도 좋다. 거울 보며 이야기해보자. 말을 하면 내가 생각을 정리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을 더 해야 해. 침묵은 뇌의 독이야. 반대 손 쓰기. 내일 아침 그녀는 맨손으로 찻잔을 들었다. 비록 손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바로 내가 깨어난 신호라고 했다. 냄새 맡고 이름 부르기. 내일 아침 커피향, 비누 냄새, 핸드크림 향등을 맡으며 소리 내어 말했다. 이건 커피, 이건 라벤더 비누. 후각은 기억의 열쇠야. 냄새를 잃으면 내 기억도 함께 사라져. 반전의 순간, 치매 판정을 받았던 여인이 기억을 되찾은 계기. 12번 침대의 할머니는 자식들을 위해 기억상실이라 판단대 요양원에 들어왔다. 하지만 어느 날 고승자 씨가 이렇게 물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떡 냄새 아직 기억나세요? 그 순간 할머니는 울음을 터뜨렸다. 단지 냄새가 떠오른 게 아니었다. 60년 넘게 잊고 살았던 어머니의 얼굴이 함께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글을 쓰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도 읽었다. 반단 간호사는 놀라 경원장에게 보고했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언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단지 맞는 열쇠가 필요할 뿐이야. 고승자 씨는 2023년 한 일 공동연구를 인용하며 이렇게 적었다. 75세 이상 노인에게서 매일 적극적으로 뇌를 쓰면 치매 위험이 68%나 줄어든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TV 시청이나 라디오 듣기를 뇌를 쓰는 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아니야. 그건 단순 소비일 뿐이야. 뇌를 살리려면 참조해야 해. 고승자. 그녀가 사라진 후 병원 측은 CCTV 기록을 검토했다. 그리고 밤마다 고승자 씨가 카메라를 향해 중얼거리는 장면을 발견했다. 오늘은 옛날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기억났어. 지우나. 지우는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그 카메라가 항상 켜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감시를 두려워한 게 아니었다. 그걸 통해 자신이 아직 사람임을 기억하려 했던 거야. 그날 오후 요양원 뒤편의 작은 정원에는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다. 지우는 낡은 벤치에 앉아 두 손으로 어머니의 노트를 꼭 쥐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기자 흔들리는 필체로 또렷하게 적힌 제목이 나왔다. 비밀 제3장, 병보다 외로움이 사람을 더 빨리 죽인다. 그 바로 아래 어머니는 이렇게 써놓았다. 사망진단서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암이라고 쓰여있지. 하지만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서 죽음이라고는 쓰지 않다. 초고승자 씨가 목격한 가장 조용한 죽음. 204호에 홀로 살던 23번 어르신. 3년 동안 찾아오는 가족도 친구도 전화도 없었다. 말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제 시간에 잠도 자던 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간호사가 발견했을 땐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자연사입니다. 고통 없이 편히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고승자 씨는 이 뒤에 이렇게 썼다. 나는 그분이 심장이 멈춰서 죽었다고 믿지 않아. 그분은 그냥 포기한 거야. 10년간 묻혀있던 한 연구. 고승자 씨는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 하나를 소개했다. 65세 이상 노인 2만 명을 15년간 추적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친구를 만나는 사람은 평균보다 7.5년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이들의 의료비는 일반 노인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그녀는 그날에 메모를 남겼다. 약보다 들어주는 사람이 더 효과적이야. 면역력보다 강한 건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는 마음이지. 아침 9시의 법칙. 한 통의 전화가 생명을 살린다. 전화요양원에서 고승자 씨는 이상한 의식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9시 딱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것. 별 얘기를 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오늘도 살아있어. 처음엔 다들 웃었다. 하지만 점점 따라 하기 시작했다. 8번 침대의 할머니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15번 침대의 할아버지는 옛 동창에게 연락을 했다. 어떤 분은 3살짜리 손주에게 전화해 여보세요. 한마디만 들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다음은 한 친, 결국엔 요양원 전체. 3개월 뒤 우울증 비율이 줄었다. 심장 질환도 줄어들었다. 의사들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고승자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누군가가 내 전화를 기다리는 날은 사람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 목요일의 법칙. 아무 의미 없는 날에 누군가를 만나라. 고승자 씨는 매주 목요일 누군가와 약속을 잡았다. 간단한 산책이든 근처 마트에 같이 가는 거든 벤치에 앉아 이야기 나누는 거든 상관없었다. 왜 하필 목요일이냐고? 목요일은 아무 의미 없는 날이야. 하지만 그 아무 의미 없는 날에도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다는 건 진짜로 살고 싶다는 증거라. 숨겨진 반전. 지우는 엄마의 편지가 항상 목요일에 왔다는 걸 깨달았다. 지우는 문득 기억났다. 엄마는 매주 목요일마다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하지만 자신은 늘 바빴고 며칠만 대충 읽고 넘겼었다. 그날 벤치에서 그녀는 그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한 줄 한 줄에 담긴 어머니의 외침이 들렸다. 매주 목요일 엄마는 너와 연결되고 싶었는데 나는 그걸 그냥 지나쳤구나. 당신의 이야기는 살아있는 보물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엔 고승자 씨가 남긴 제안이 있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어르신은 전쟁 이야기를, 누군가는 처음 학교 간 날을, 어떤 할머니는 미역국 끓이는 법을 들려주었다. 우리 엄마가 하던 방법 그대로야 라고 말하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든 중요하지 않았다. 간호사든 청소 직원이든 심지어 정원에 있는 나무든 중요한 건 하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했음을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 감정이 무너진 밤. 지훈의 마음을 무너뜨린 음성 메시지.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밤. 지훈은 어머니의 오래된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 안에는 저장된 채 재생되지 않은 음성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지훈아, 오늘 목요일이네. 마트 같이 갈 사람이 없는데 너 바쁘니?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오전 11시. 지훈이 본 시간은 밤 8시. 그녀는 전화하지 않았다. 그게 어머니가 요양원에 머문 마지막 밤이었다. 지훈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토록 절약하고 소박하게 살아왔던 분이 밥 먹는 방법 하나로 이렇게 김장을 썼을 줄은. 하지만 그녀는 곧바로 그 첫 문장에서 멈춰섰다. 노인은 쌀이 없어서 굶는 게 아니라 함께 먹을 사람이 없어서.
배가 고픈 거야. 다음 잔을 넘기자. 어머니가 묘사한 밥 한 그릇의 세계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생존 지도였고 그 안엔 색깔로 암호화된 삶의 방식이 담겨 있었다. 무지개 밥상 예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순자 씨는 어느 날 자신이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 밥은 밍밍하고 국은 싱겁고 반찬은 퍽퍽했다. 요리의 문제가 아니었다. 살고 싶은 마음이 무뎌져 가면서 미각도 같이 마비된 것이었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적게 먹어야 한다고 해.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 나이 들면 색깔대로 먹어야 한다고. 그 계기가 된 건 같은 반에 있던 할머니 한 분. 그분은 2달 내내 죽만 드셨고 결국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다. 그날 이후 고순자 씨는 실험을 시작했다. 자신의 식판을 5가지 색으로 나누었고 각 색깔은 몸에 주는 약속이었다. 빨간색, 혈관은 자신이 피임을 기억해야 해. 토마토, 빨간 사과, 파프리카, 수박, 콩씨.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식판에 매일 빨간색 하나는 꼭 있어야 했다. 토마토를 씹을 때마다 말했어. 내 심장은 아직 뛰고 있고 혈관은 아직 살아있다고. 노란색 잔은 햇살을 먹고 자란다. 단호박, 계란, 바나나, 고구마. 노란색은 소화를 돕는다. 하지만 그녀에겐 그것은 희망의 색이었다. 노란색 없는 식사는 햇별 없는 하루와 같아. 초록색 잎사귀는 식물만을 위한 게 아니야. 대추, 브로콜리, 미역, 시금치 모두가 좋다는 건 알지만 식기 귀찮다는 이유로 가장 먼저 버려지는 것. 나이 든 태를 다시 숨쉬게 해주는 게 초록색 한 잎이야. 흰색 뼈로 숨쉬는 것. 두부, 마늘, 무유, 무, 버섯. 흰색은 뼈를 살린다. 우리를 똑바로 세워주는 조용한 기둥. 늙은 뼈는 소리 내지 않아. 쓰러진 다음에야 사람들이 알아. 이미 포기했단 걸. 검은색 어둠도 영양이 필요해. 검은 콘, 검은 깨, 표고버섯, 김. 먹기엔 매력 없지만 그녀는 이를 심장의 음식이라 불렀다. 인내와 회복력을 저장하는 것. 검은 깨 한 숟가락에 나는 내 생명의 구멍을 꿰매는 상상을 해. 숨은 반전 요양원 전체 식단을 스스로 재설계한 고순자.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요양원 노인 한 명 한 명을 위한 오색 여면 식단표를 손으로 그렸다. 불다공증이 있는 분은 흰색을 늘리고 불면증 있는 분에겐 검은색을, 우울감이 심한 분에겐 빨간과 노란을 추가했다. 처음엔 간호사들도 장난이냐며 웃었다. 하지만 한 달 뒤 복통, 소화불량, 불면으로 호출된 응급케이스가 무려 60%나 줄었다. 젊은 의사 한 명이 그녀를 진료실로 불렀다. 어르신, 영양학 어디서 배우셨어?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오래 식사법 많이 먹지 말고 자주 먹어라. 오래 살고 싶으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잠을 오래 굶기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해. 그녀는 하루를 5번으로 나눴다. 식사는 적어도 좋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뭔가를 먹었다. 오전 7시 죽 한 그릇과 삶은 계란 하나. 오전 10시 사과 반 개, 점호, 밥 반 공기와 채소국. 오후 3시 플레인 요거트 하나. 오후 6시 밥 반 공기와 찜. 위자는 아기야. 그 아기한테 찾는 것부터 가르치면 안 돼. 마지막 습관 못 마를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마시기. 아무도 노인에게 물 마시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다. 하루 4컵. 식사 전마다 나누어 마시는 것. 그걸로 피는 끈적이지 않고 심장은 탈진하지 않아. 그리고 내일 다짐했다. 물 마시는 건 단순한 해갈이 아니야. 심장에게 오늘도 멈추지 말자고 말해주는 거야. 반전의 순간
감시 카메라가 포착한 한 끼의 의미. 어느 밤 CCTV에 그녀가 작게 포장한 오색 식판에 조용히 215 앞에 내려놓는 장면이 찍혔다. 그 밤은 이미 2주 전부터 비어 있었다. 직원이 물었다. 거기 왜 밥을 놨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죽은 사람도 배고플 수 있잖아요. 남김 할머니처럼 배고픈 채로 죽는 사람을 더는 보고 싶지 않아서요. 고승자 씨가 정화요양원에서 사라진 지 3년. 그 이름은 여전히 무연고 노인을 위한 추석 일용제가 열릴 때마다 조용히 불린다. 그녀가 자녀들에게 남긴 손편지는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책으로 출간되었으며 노인 요양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행방은 아무도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한 통의 소포를 받았다. 발신지는 경남남해의 어느 작은 어촌마을. 소포 안에는 사라졌던 어머니의 노트, 세상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마지막 기억,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한 장의 사진, 그리고 바다를 바라보는 노인. 사진 속엔 는달의 여성이 바닷가에 앉아 생강차를 들고 있었고 그 뒤엔 두꺼운 애투를 입은 노인이 바다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사진 아래 손글씨가 있었다. 나는 병원에서 죽지 않았다. 이름으로 불리는 곳에서 다시 살아났다. 아무도 몰랐던 여행. 그러나 오래전부터 준비된 뒤 노트 마지막 장들 중엔 이런 문장이 있었다. 지훈이가 전화를 하지 않았던 날. 엄마는 알았어. 이제 떠날 때가 맞다는 걸.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다. 섭섭하지도 않았다. 그저 깨달았을 뿐이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낭비하고 싶지는 않았다. 마지막 집 고급 요양시설이 아닌 절벽 위의 작은 집. 그녀는 젊은 시절 버스 정류장에서 일했던 김 씨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의 초대로 받았다. 절벽 아래 작은 집에 함께 살게 되었다. 결혼도 등록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없었다. 그저 두 노인이 아침마다 차를 무려지고 저녁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갔다. 누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누가 없다고 죽지 않았다. 그녀의 그 마지막 반전 고승자 씨는 실종된 적이 없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엔 조용한 고백이 있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그냥 무대에서 퇴장한 거야. 역할을 다 끝낸 배우처럼. 그녀의 실종은 의도된 퇴장이었다. 요양원 침대는 반납되었고 의료기록은 정리되었으며 오래된 핸드폰은 꺼두었다. 그리고 은행 계좌는 세 자녀에게 동일하게 나뉘었으며 네모 한 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엄마를 찾지 마. 대신 엄마처럼 살아라. 단 하루라도. 마지막으로 남긴 7가지 유언. 경원을 집처럼 여기지 마라. 자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 버려라. 심장이 멈추기 전에 내가 죽게 두지 마라. 소관처럼 먹지 말고 몸에게 감사하며 먹어라. 누군가가 널 기다리지 않는 삶은 살지 마라. 돈이 노년의 평화를 사준다는 환상은 버려라.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남이 정하게 두지 마라. 조용한 기양.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질문. 모든 페이지를 다 읽고 난 지우는 결심했다. 회사에 한 달 휴가를 내고 도시를 떠나 어머니의 소포가 온 바로 그 마을로 떠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다. 절벽이 작은 집. 그 안엔 아직 따뜻한 생강차 잔이 남아있었고 한 사람만을 위한 이불이 개켜져 있었으며 작은 난 화분 하나가 다 피어 있었다. 그리고 현관문에는 한 장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만약 이곳에 온 사람이 내 딸이라면 이 집에서 두려움 없이 나이 들어가는 법을 배워가길.